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잠실 서울비뇨기과 장진섭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완전 오랜만이죠? 예, 오랜만에 봬요.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저도 왔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날씨가 진짜 더워요. 요새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아까 걸어오는데 저 신경 변화요? 머리 자르셨군요. 네, 약간 단발로 자르면 좀 무슨 일 있는 줄 알더라고요. 네. 좋은 일 있으신 건 아니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은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새 좀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네. 요새 커뮤니티 활동을 조금 댓글 다는 것도 좀 못하고 했던 게 네. 지난달에 제가 입원을 해서 수술 받는 게 있어가지고 대학병원에 좀 입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네요.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대학 그때 있으실 때 이제 환자로서 있으신 거니까 약간 환자의 입장을 더 잘 이제는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병원에 입원한 게 태어나 처음이었어요. 수술 받은 것도 처음이고 네. 마취란 거를 맨날 동의서는 받고 수술 동의서는 받아봤는데 네. 환자 입장으로 저희 부모님도 다 건강하시고 그래서 보호자로 간 적이나 환자로 간 적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또 직업도 의사고 하니까 네. 그 질환에 대해서 막 검색도 하고 또 책도 찾아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는 조금 더 그 환자분들 대할 때도 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뭔지를 조금은 더 그 생각을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이제 같은 경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랑 약간 환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도 저희 인턴 레지던트 할 때도 환자분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는 저희 동료들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보면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좀 편찮으신 이력이 있다든지 가족 병 간호를 해본 적이 있다든지 하는 친구들이 되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더 설명을 인간적으로 또는 더 꼼꼼하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은 워낙에. 근데 이거를 저도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 얘기 나누는 건 좋아하는데 네. 막상 닥쳐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전신 마취라고 해야 되는데 네. 전날 이제 밤에 혼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는 저도 아기가 있고 해서 네. 와이프는 이제 아기를 봐야 되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제 밤에 자려고 누웠어요. 그때 월드컵 할 때였어요. 이제 한국전. 한국 두 번째 경기였는데 그때 또 그랬을 것 같아요. 되게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거기 있는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분들이랑 같이 응원 안 하셨어요? 2인실이었는데 옆에도 수술 받고 막 들어오신 분이라서 힘드신 분이군요. 네, 막 공 불고 호흡 훈련하고 막 이러는 분이라서 축구를 못 봤어요 그때. 괜찮아요. 졌어요. 그죠? 두 번째 졌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오늘 환자의 입장으로 이제 요로결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건가요? 최대한 그 환자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보고요. 네. 이 요로결석은 여름철에 엄청 흔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무더위 때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네. 요로결석을 경험하신 분들이나 가족 중에 그 이력이 있는 분들께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 또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 또 궁금하신 점들 위주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새벽에 요로결석 응급 환자가 있으셨다고 아까. 네네. 그래서 오늘 오늘 저는 목요일날 진료를 쉬는 날인데요. 그 방송 준비하려고 이제 푹 자려고 그랬는데 밤에 한 10시쯤에 응급 콜이 와서 치료를 하러 나갔다 왔고 또 좀 자려고 그랬는데 또 한 3시 넘어서 또 응급 환자분 연락이 와서 새벽 3시에요? 예. 그래서 그 여름철에는 아무튼 요로결석이 흔해요. 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또 말씀을 같이 드려볼게요. 그러면 좀 더 밤에 좀 그런 증상이 더 잘. 되게 밤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이따 말씀드릴 내용인데
주간에는 보통 물도 네. 많이 섭취를 하고 그치, 뭔가 이동도 활동이 하니까. 있겠죠.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동도 하고 네. 그 직립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소변이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관결석이 있는 경우에 가만히 누워 있거나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때 물이 점점 쌓여서 신장 안에 차게 되거든요. 반대로 잘 그 아래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설명을 드리고 빨리 그 질문을 받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요로결석은 무엇인지. 아, 이거는 방송 나오신 거죠, 선생님? 아, 요거요? 네. 아, 이거 그 무슨 그 채널에 나는 몸신이다라는 채널에서 네. 그 요로결석 관련 주치의로 그때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네. 여기서도 써놨지만 요로결석은 아주 흔한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유병률이 살면서 한 5% 정도는 유병률이 있다고 보여지고 남자에서는 한 9% 정도 보고가 되거든요. 되게 많이 발생하네요. 네. 네. 그리고 재발률이 아주 높아서 한 번 경험을 하신 분들은 1년 이내에 다시 오는 경우가 한 10에서 15%, 네. 5년 이내에 또 재발하는 경우가 50%, 10년에서는 거의 8, 90%의 그 재발하는 확률이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 네. 흔한 질환인 만큼이 잘못된 상식이나 오해 같은 게 많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돌에 대한 위험성을 키우고 합병증을 더 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 그때 선생님이 보내주신 거 봤는데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사진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잘 그 포샵을 해주셨어요. 저희 프로필 전에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아, 네네. 네. 이거 쓰게. 네. 그러면 요로결석이란? 그래서 요로결석이라는 게 뭐냐? 네. 그 일단 요로라는 게 이게 네. 잘 안 보일까요? 그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펜이 여기 펜으로 있어서 해놨어요. 네. 네. 펜으로 쓰셔도 되고 선생님 편하신 걸로. 여기 나오나요? 아, 뒤에만 나오나요? 아, 그 일단은 화면에 보시면은 그림에 요로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콩팥이 있어요. 네. 여기 콩팥이 신장이고요. 여기서 소변을 만들어내서 내려보내는 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빨대처럼 가느다란 관이 있고 이게 이제 방광으로 들어가거든요. 뒤쪽으로 네. 이렇게 들어가서 방광에 소변이 고였다가 남자들은 전립선이 있고 네. 요도가 이렇게 있어서 밖으로 소변이 배출되는데 요로라는 거는 신장, 요관, 방광 그리고 남성에서 전립선, 요도까지를 이제 그 설명을 그 포함을 하는 장기인데요. 네. 요로결석은 그래서 신장에 생기는 돌은 신장결석. 부위마다 이렇게 부위마다요. 붙여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신장결석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요관에 돌이 걸리면은 요관결석, 네. 방광에 걸리면 방광결석. 세 종류의 결석을 다 통틀어서 한자로 오줌 요자에 길 노자를 써서 힘드네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로결석. 그 오줌요 길 노자를 써서 요로결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생길까 하는 원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하시면은 뭐 용액이라는 게 있는데 네. 용액에는 녹이는 물질인 용매가 있고 녹아드는 물질인 용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제 소금이 생성되는 거와 비슷한 거죠. 그 물에 비해서 그 무기 물질들, 우리 몸에 있는 무기 물질들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침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포화 상태가 되면은 그런 그 뭐 칼슘이나 수산 같은 것들이 침전 형태로 형성이 됐다가 네. 그게 자기들끼리 들러붙으면은 돌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매, 물이 줄어들면은 돌이 잘 생길 것이고 네. 용질, 무기 물질들이 늘어나면은 그 결석이 역시 또 잘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네. 요로결석은 이게 잘 걸리는 부위가 그 세 군데가 있거든요. 어디예요? 여기 다시 그림을 보면은 네. 그 이 신장에서 요관으로 들어오는 요 정션 부위가 있습니다. 어느 부위요? 잘 안 보여요. 여기거든요. 아, 그 부위요? 네. 여기가 이제 신호에서 요관으로 내려오는
그 이행 부위가 가장 그 잘 걸리는 부위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요 부위란 말씀이시죠? 그죠? 네. 여기요. 네. 여기 잘 걸리고 네. 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네. 요관하고 여기 이제 동맥이 그 교차하는 크로싱하는 에리어가 있습니다. 네. 네. 대동맥에서 나눠지는 이제 그 일리악 아테리 그러니까 엉덩동맥, 장골동맥이라고 하는 부위가 이렇게 교차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좁아지는 구간이 있어서 여기도 잘 걸리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잘 걸리는 부위는 그 방광에서 요관으로 이행하는 요 밑에 부위입니다. 아, 선생님 이게 편하세요? 지시봉이 아니면 손이 더 편하세요? 이게 편할 것 같네요. 네. 제가 글씨를 한번 써보겠다고 아이고. 준비를 부탁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요 중간 부위 네. 그다음에 제일 잘 걸리는 부위는 요관과 방광 이행 부위에 잘 걸리는데 그 보니까 이게 좀 좁은 데가 더 잘 걸리는 그렇죠, 것 그렇죠. 같네요. 네. 좁아지는 구간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 네. 요관은 그 뭐 사람 신장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이 길이가 한 30cm 정도 되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기네요. 길죠. 아,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꽤 길고 보통 한 3, 4mm, 뭐 2에서 4mm 정도 직경을 유지를 하다가 네. 그 요관에서 방광으로 이행하는 끄트머리 부위는 1, 2mm 부위로 정점 부위가 매우 좁아집니다. 그래서 대개 그 작은 돌들은 요 끝에 잘 걸리는 그 성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일단 성질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그러면 돌이 걸리면 네. 예를 들어서 여기 걸리면 원래는 오줌이 이렇게 잘 흘러야 되는 건데 그럼 오줌이 이렇게 뒤로 거꾸로 가는 거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쪽은 정상 측을 얘기해 놓은 거고 우측은요. 좌측 요 그림은 돌이 있다는 걸 써놨는데 네. 여기 요관 결석을 보시면은 뭔가 이쪽이 늘어나 있죠. 그쵸. 퉁퉁 부어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수신증 또는 수요관증이라고 하는데 소변은 신장에서 만들어져서 일방통행으로 쭉 내려가야지 정상입니다. 노폐물이기 때문에 네. 걸러서 내려가야 되는데 요 관 결석이 있어서 이 흐름에 어떤 플로우에 장애를 주게 되면은 이게 막히겠죠. 그쵸. 배관이 막히면은 이게 물이 역류를 해서 싱크대가 넘치는 거예요. 물이 점점 넘치면은 이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야 되는 게 흘러가지 그렇죠. 못하고 위로 돌 이렇게 자체가 올라가서. 통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음. 요로 결석이 흐름을 막으면은 네. 그로 인해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로 결석 종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은 이 칼슘 수산석이에요. 그 칼슘 성분하고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수산 성분이 이제 대부분인데 네. 여기 한 전체 요로 결석의 7, 80%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생긴 것들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요산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산석은 그 통풍이라고 하죠. 피검사를 하면은 고요산혈증, 유릭 엑시드라고 하는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한테 잘 생기고 네. 이거는 재발을 잘합니다. 재발도 잘하고 얼마나 자주 발생돼요? 얘는 칼슘석보다 조금 더 빨리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대개 요로결석은 어떤 수술적인 치료나 아니면 뭐 파쇄술이 됐건 이런 그 물리적인 치료가 더 효과적인데 요산석은 물론 수술적인 치료도 하지만 약으로 일단 예방을 할 수도 있고 통풍 수치 그러니까 요 가우트 통풍이 있는 진단이 되면은 이거를 빨리 치료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내과에서 진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통풍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런 요산석이 있는지도 같이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은 건가요? 주로 같이 항상 거의 같이 이렇게 있어요? 되게 같이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요로결석이 없다 하더라도 네. 그 요산 수치는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산석은 특이한 거는 엑스레이에서 그 방사선 투과성으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뭐 조영제 쓰는 검사를 필히 해야 되거나 CT를 찍어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시스틴석은 우리나라에는 흔치 않은 건데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거고 네. 감염석이라는 게 또 좀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네. 이거는 대개 요로결석은 남자에서 많거든요. 근데 감염석은 여자에서 더 많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여성에서는 이제 방광염이 흔하거든요. 그렇죠. 얘는 잦은 방광염을 겪는 분들 중에 그때 소변 검사를 하면은 대개는 대장균이라고 하는 이콜라이라는 균이 동정이 되는데 네. 돌을 잘 만드는 그 어떤 균주가 있어요. 네. 그런 게 동정이 되는 경우에는 아주 흔하게 재발을 합니다. 이게 자라는 속도가 이게 제일 빨라요. 아, 그래요? 금방금방 커질 수가 있고 좀 이따가 보여드릴 신장 내부를 꽉 채우는 그
스테곤 스톤이라는 녹각석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되게 빨리 자라는 감염석일 감염석. 가능성이 높으세요. 어. 이 경우에는 항생제를 같이 써서 치료를 합니다. 결석은 일단 물리적으로 깨야 되겠고요. 그럼 저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럼 네. 칼슘 때문에 첫 번째 칼슘 수산석은 칼슘 때문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칼슘 섭취를 그러면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옛날부터 되게 이슈가 많았는데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칼슘 섭취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예. 오히려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으세요. 칼슘을 많이 섭취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량, 뭐 수산량 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칼슘을 적당량 섭취한다고 해서 오줌으로 다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쓰이고 네. 오히려 칼슘 섭취를 줄였을 때 수산이 더 활성화돼서 그 아까 칼슘 수산석이라고 했는데 네.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수산 성분이 더 많이 배출된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칼슘 섭취를 제한하지 않고 네. 만약에 칼슘 대사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 부갑상선이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 부갑상선 호르몬 기능이 칼슘 레벨을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떤 상의를 해서 약물 치료를 요할 수도 있고 칼슘을 제한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칼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뭐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고용량 칼슘 제제를 쓰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요로결석이 더 잘 생길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 고용량 칼슘 제제를 써서 얻는 어떤 득과 요로결석이 생기는 실이 있겠죠. 그쵸? 득실을 잘 구분을 해서 처방해 주시는 뭐 내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네. 결석에 대한 위험성을 잘 뭐 그 가늠을 해서 득이 되는 쪽으로 쓰면 됩니다. 무조건 그 경우에 결석을 막기 위해서 쓰면 안 돼. 쓰면 안 이게 돼. 아니라. 골다공증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음. 근데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에서는 칼슘을 굳이 그 제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리가 잘 안 들리나 봐요. 약간 지지직거린다고 하는데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여기 앞에 조그만 돌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거는 이게 요로결석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요로결석인데요. 그냥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온 건데 결석 성분 분석은 안 했지만 혹시 보이실까요? 네, 돌이 진짜 작아요. 작아요. 요건 한 5mm 정도 되는 돌, 요건 한 7, 8mm 정도 되는 돌인데 네. 둘 다 칼슘 성분의 돌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요거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치료를 받고 가시다가 소변에서 이게 배출이 된 결석이고요. 아, 그래 아주 따끈따끈한 그 네네네. 결석이네요. 그리고 뭐 더 큰 돌들도 이 안에 있긴 한데요. 네. 뭐 그 좀 이따가 사진 보시면은 네. 이거 예전에 제가 방송 때 갖고 나갔던 돌인데요. 뒤에 화면 보시면은 너무 신기해요, 돌 종류가요. 네. 이거 샬레에다가 담은 거니까 이건 2, 3cm 정도 되는 돌이었고 네. 이런 것도 이제 방광결석이었습니다. 예. 방광결석이고 요거는 이제 연필이 꼽혀 있고 이 상태로 저희가 수술로 제거를 해서 꺼낸 거예요. 선생님 직접 끊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요거는 네. 저희 선배 건대병원에 계신 백성현 교수님한테 협찬을 받은 돌인데 이거는 이제 어린 여아 뱃속에 네. 그 실수로 몽당 연필이 들어갔었고 이 주변에 이제 방광이 그러니까 몸 안에 이물질이 방광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이런 그 무기물질들이 침착을 잘합니다. 잘 들러붙어요. 이렇게 큰 돌은 이제 어떤 그 내시경 수술이나 이런 걸로 쇠석술로 꺼낸 게 아니라 네. 개복을 해서 배를 쬐고 방광을 열어서 돌을 꺼내고 방광을 닫고 뭐 이렇게 해서 오픈 서저리로 이제 수술을 해서 꺼낸 거고 이건 어떻게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소변에 피가 나오고 하복부 통증이라는 증상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 수술 전에 검사를 통해서 나왔을 거고 네. 결석 크기가 커서 이건 수술로 제거한 케이스고 네.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감염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아, 저희가 그 마이크가 조금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서 잠깐 마이크를 교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이건 그냥 꺼주시는 거죠? 네. 아, 네네네. 그것만 위로 딱 달면. 여러분, 그 중에 이제 요로결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질문 많이 해주세요. 벌써 질문 근데 많이 모으긴 했어요. 그쵸? 네. 네. 이거 돌. 요거까지만 보고 빨리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결석은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니에요. 많으시네요. 네. 이게 아까 녹각석이라고 했던 사슴뿔 모양의 돌입니다. 네. 그 처음에 요 안에 보시면은 네. 요 안에를 이제 그
신우라고 하고 요 하나하나를 신배라고 하거든요. 네. 요 생긴 게 이 돌이 이 안을 다 메운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게요. 아까 돌이. 딱 이 딱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딱 생겼죠.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슴 뿔 모양이라고 해서 그 영어로 이제 스택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자로 번역을 하니까 녹각석이라고 하네요. 녹용할 때 녹자에. 그래서 각이 있는 사슴 뿔 모양의 돌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요로 감염이 흔한 네. 그 여성분들 그 무슨 뭐 그 특이한 프로테우스나 클렙시엘라 뭐 이런 균주들에 의해서 이런 돌이 잘 생겨지고 그럼 그런 균들이 다 그 이콜라이에서 이콜라이는 다른 균주인 거죠. 네. 이콜라이는 되게 그 결석을 만드는 그 균은 아니고요. 가장 흔한 그 비뇨기 그 요로 감염의 원인균이거든요. 근데 그 프로테우스 클렙시엘라 또 하나가 뭐였죠? 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요소 호기균이라고 해서 암모니아 같은 성분하고 밀접한 균이에요. 그래서 요 성분을 보시면은 그 칼슘 성분이 아니라 대개는 뭐 마그네슘, 암모니움, 뭐 인산 뭐 이런 그 성분들이 많은 돌이 되겠고요. 근데 그런 감염이 어디서 이렇게 좀 얻는 거예요? 대개는 여성분들 방광염이 흔하니까요. 그 아래쪽에서부터 요도 쪽으로 균이 침투를 해서 있다가 상행성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빨리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을. 아까 여기 채팅창에서도 네. 걸려본 사람은 안다고 진짜 많이 아프시긴 하나 봐요. 요로결석 통증이. 이게 요로결석 통증이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보통 3대 통증을 우리가 얘기하면은 뭐 그 요로결석 통증이 들어가고요. 네. 치통도 아프고 네. 그 다음에 대상포진 통증도 아프고 네, 네. 그 다음에 그 출산 시의 통증 뭐 이런 것들이 3대 또는 4대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은 매우 아픕니다. 근데 좀 이따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안 아픈 경우도 있어요. 아예 안 아픈 경우. 통증을 아예 못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것도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차라리 아파하면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병원에 찾아오지만. 네네. 그러면 비타민 C랑 비타민 D 섭취가 요로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 고용량 비타민 C 섭취는 네. 그 요로결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종합 비타민 골고루 들어있는 정도의 용량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네. 비타민 C 고용량, 그러니까 1000mg 이상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네. 비타민 C의 반 정도가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물질로 그 전구 물질로 이제 대사가 되기 때문에 네.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약 2배 정도 유병률이 높습니다. 2배면 진짜 많이 높은 건데요? 거죠. 네. 그래서 요로결석 경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C 고용량은 섭취를 피하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반전이에요. 저는 비타민 C는 섭취하면 거의 대부분 다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네. 많이 먹어두고 상관없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그렇지 않으세요. 계시거든요. 그럼 비타민 D는요? 비타민 C는 그렇고. D는 꼭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요? 네, D는 뭐 어차피 햇빛 많이 쏘이시고 하면은 D를 올리는 거야 뭐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결석은 응급 상황인가요? 좀 참아도 될까요? 참을 수가 없지 않아요? 요로결석은 두 가지 면에서 응급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통증이 어마어마하세요.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누워 있어도 너무 이 뒤에 옆쪽이 아프다고. 아까 그 수신증 물이 찬 것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네. 치면은 그 통증이 통퉁 울리면서 쓰러질 정도로 아프고 통증이 좀 있다가 메스껍고 구역질도 심해지고요. 네. 소변으로 피가 나오고 이게 3대 증상인데요. 네. 결석은 통증 때문에 일단 응급이고 예. 두 번째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신장 기능이 소실이 됩니다.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비가역적으로 나중에 결석을 치료해도 신장 기능이 한번 망가져 버리면은 물론 신장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네. 당장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네. 당연히 신기능이 한쪽이 소실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신장 기능의 보존이 결석 치료의 중요한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거는 이제 더 안 좋은 케이스지만 네. 늦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신장 한쪽이 망가졌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신장을 그럼 빼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런 경우 꽤 많이 봅니다. 옛날에는 건강검진들 이렇게 많이 안 하시던 세대에는 네. 돌이 이제 신장 안에 가득 차 있거나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다가 다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무기능신, non-function kidney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원칙은 띄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기능이 없는 장기가 복강 내에 있으면은 나중에 네.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나중에 폐혈증의 소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떼는 것을 추천을 하지만 네. 떼려면 또 전신 마취라고 수술을 해야 되겠죠. 네. 그에 대한 또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충분히 상태를 보고 그 환자의 전신 상태, 네. 나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 수술 여부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로결석하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상관이 있을 수 있죠. 그거 제가 좀 이따가 증상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mm 정도면 자연 배출해야 되나요? 초음파 분쇄해야 되나요? 좋은 질문이신데 4mm면은 자연 배출을 시도해 볼 수 있으세요. 4mm 정도는 잘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결석의 크기하고 배출이 무조건 된다. 이게 그 무조건 상관관계가 4mm면 무조건 배출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4mm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맨 끄트머리 요관에 걸려서 그 1, 2mm 구간에 걸리면은 통증이 어마어마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치료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그 얘기도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1년 내 재발 확률 50%는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동안 10에서 15% 정도입니다. 요로결석은 유전이라기보다는 뭐 가족력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은 자, 네. 요로결석의 원인하고 위험 인자를 보시면요. 네. 제일 흔하게 보이는 거는 그냥 가족력이에요. 가족력과 옛날에 한번 걸린 사람들이 또 걸린다. 네. 그 다음에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물입니다. 물이 제일 중요하세요.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건강에서 물은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다른 과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네. 또 일반적인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정 뭐 환자군 뭐 심혈관 질환이 심하게 있다 뭐 이런 분들이나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겠지만 네. 통용되는 거는 수분 섭취가 보통 그 2.5에서 3리터 정도를 추천을 하고요. 네. 하루에 소변 배설량이 1500cc에서 2000cc는 나와야지 요로결석이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그리고, 네. 저 병원에서 제가 비뇨기과에서 네. 간호사로 일했잖아요. 그때도 제일 중요하게 체크하는 게 그 소변량. 그죠, 그래서 그죠. 시간마다 30에서 40ml는 꼭 나왔어야 됐어요. 네네네. 그죠, 그죠. 맞아요. 그거 중요하고요. 네. 식습관.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저염 시기가 중요해요. 맵고 짜게 먹는 게 안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만도. 이거는 최근 논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비만도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인병들 있죠. 네. 뭐 비만, 고지혈증, 뭐 혈압, 고혈압, 당뇨, 네. 뭐 이런 쭉 일련의 어떤 그 메타볼릭 신드롬 자체가 요로결석 자체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가 되고요. 여기 써놨지만 또 고용량 비타민 C, 그다음에 요로 감염, 방광염을 자주 그 겪으시는 분들은 요로결석이 있나 없나를 따져 보셔야 돼요. 방광염이 자주 있는 분들이 요로결석으로 더 잘 이어지기도 하고 네. 요로결석이 있는 분들이 방광에 자꾸 염증이 생기는 서로 인과관계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부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칼슘 대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요산 수치 통풍, 요산 수치가 높은 통풍 환자분들, 네. 그 다음에 그 병상에 오래 누워 있어야만 되는 뭐 요양하시는 환자분들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른에서 많고 남자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50대, 40, 50대 이상 남성에서 일단 많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예외는 아까 말씀드린 감염석은 여성에서 더 많다. 여성분들 더 많다. 그리고 그 폐경기 여성에서는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는 연구들이 좀 나오는데요. 네.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뭐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도 좀 있고 네, 저도 그다음에-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서 그럼 호르몬과 관계가 있나요? 네, 이렇게 관계가 여쭤보려서. 있다고 보고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남자에서 아무래도 식습관이 네. 조금 더 안 좋거나 어떤 비만도 대사성 증후군의 유병률이 높은 것도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증상인데 이거는 그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데 심한 옆구리 통증. 네. 이 통증 여기, 자체는 뒤가 여기가 좀 아픈 네. 거죠? 요 갈비뼈 밑쪽에 요 네. 위치가 이제 콩팥의 위치거든요. 네. 콩팥에 물이 차면 이제 아픈 거예요. 그 돌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흐름에 장애가 생기면은 그 요관이 붓고 신장이 붓게 되거든요. 그 압박감 자체 때문에 신장에 있는 지각신경을 눌러서 이제 아플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산통,
경련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아팠다 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할 수가 있는데 어. 이 요관이나 신장 안에 있는 어떤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 급성 통증이 이제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어떤 분이 댓글로 달려주셨는데 네. 그 출산할 때보다 더 아프다고 네. 이렇게 댓글을 달려주셨더라고요. 대개는 여성분들 이제 오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은 네. 출산할 때랑 비슷하거나 더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그 정도 통증 제가 감히 가늠을 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 정도로 이제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사통이란 거는 그 통증이 이제 뻗치는 건데요. 네. 돌의 위치에 따라서 그 상부 요관 쪽에 돌이 있을 때는 아까 그냥 모형 상부 요관, 네. 요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네. 위쪽 요관에 이렇게 돌이 있을 때는요. 네. 위쪽에 복부 쪽으로 통증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네. 하부 요관 아래쪽에 이제 방광 들어가는 부위에 이제 밑에 쪽에 걸려 있을 때는 네. 그 음부 쪽이나 남자들은 고환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잔뇨감 그러니까 하부 요로 증상이라고 하는 오줌 자주 마렵고 네. 오줌을 싸고 나도 시원하지가 금방 또 않고. 마렵고 네. 시원하지 않고 네. 좀 찌릿찌릿하고 아랫배가 무지근하고 그런 증상들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그런 증상이 근데 더 밤에 더 자주 나타나나요? 아니면- 밤에 그럴 수가 있겠죠. 네. 낮에는 아무래도 아까 이게 산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은 내장 장기들도 또 운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흐름이 이제 뚫리면은 좀 덜 아프고 덜 불편하고 그런 증상이 야간에 가만히 있을 때 더 심해질 수 있겠고요. 네. 메스꺼움 구역질도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요로결석 증상이 있어도 오신 분들 엑스레이 찍으면은 장에 가스가 많이 차 있어요. 장 온도도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결석 자체의 증상일 수가 있어서 네. 꼭 장염으로 오인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뭘 잘못 먹었나? 네. 뭐 체했나? 그래서 뭐 메스꺼움 구역질이 있는데 그거는 장염의 증상일 수 있지만 옆구리가 한쪽만 아프다. 그리고 오줌에 피가 나오는 혈뇨 이거는 비뇨기 질환일 때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감별을 꼭 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 맨 밑에 써놨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증상이 없는 경우는 아까 그 요로결석은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신장결석일 때 대개 증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콩팥 네. 쪽에. 네. 흐름에 장애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소변 나오는 데는 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 안에 작은 돌이나 어느 정도 크게 1, 2cm 돌이 돼도 네.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결석을 뭐 침묵의 살인자, 뭐 사일런트 킬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검진밖에 없어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으세요. 그러면 약간 좀 가족력이 있거나 그러신 그렇죠. 분들은 더 자주 가족력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네.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소변 검사, 엑스레이 한 장, 신장 초음파 또는 소변 검사랑 조영제를 안 쓰는 CT 그 정도를 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그래서 그 신장결석이 무서운 게 네. 증상이 없어서 뒤늦게 발견됐다가 아까 신장을 꽉 채우는 어떤 그 사슴 뿔 모양의 돌처럼 커지고 나면은 뒤로되도 모르게 신장 기능이 없어져 있어요. 아예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차라리 통증이 있었으면은 응급실을 가건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았을 텐데 네.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병을 키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요로결석 하면은 이거 죽을 듯이 아픈 병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다가 네. 근데 안 아픈데 요로결석에 큰 게 있다라고 뭐 검진이나 이런 데서 들으시더라도 네. 크기가 작지 않거나 뭔가 어떤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을 때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거의 좀 이제 개복 수술을 하나요? 돌이 클 때는 치료 방법에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개복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수술이 커요. 이쪽에 관을 꼽아서 네. 경피적 피부를 여기 뚫고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내시경 수술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서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게 원장님 병원에 있는 진단 질문인가요? 아니면- 요거요? 네. 그 자가진단 이게 무슨 뭐 그 딱 공인된 어떤 그 퀘스처너는 아닌데요. 네네. 많이들 인용되는 6가지 항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혈뇨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산통, 그 경련통 같은 게 네. 옆구리 한쪽만. 네. 정 가운데가 아프거나 양쪽 옆구리가 아프면은 요로결석 통증은 아닐 가능성이 사실은 많고요. 아, 그 중에 한쪽만. 한쪽만 아파요? 네. 네. 동시다발적으로 양쪽이 같이 막혔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그래서 뭐 양쪽이 번갈아서 왼쪽 오른쪽이 아프다? 저는 보통 검사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뭐 근골격계 통증, 척추 질환, 뭐 잘 때 잠을 잘못 잤다. 아.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런 통증과 함께 뭐 아래쪽 음부가의 통증이 뻗친다. 네.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잔뇨감이 심하다거나 메스꺼고 구역질, 방광임이 자주 재발한다. 이런 것들이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 어떤 그 진단, 자가 진단법이니까요. 네. 이런 게 종종 있으시다면은 가까운 비뇨기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1년에 한 번이라고. 네네. 네네. 질문을 또 빨리 질문이 진짜 드리면은 많네요. 맥주를 매일 먹으면 요로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술을 드시면 네. 아무래도 이제 소변을 더 자주 보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그 흔히 듣는 많더라고요. 질문이 맥주 많이 먹으면 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치료하고 나서 네. 또 예방하려면 맥주나 커피를 많이 먹으면 좋나요? 물어보시는데 네. 절대로 안 됩니다. 이유는 일순간적으로는 맥주나 커피를 많이 드시면은 이뇨작용 때문에 막힌 돌을 빼내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일단은 바로 이어서 탈수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탈수가 되면은 돌은 더 급성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장기간 저렇게 맥주를 드시거나 커피를 많이 드실 때는 그 아까 말씀드린 계속 그 수산이라는 성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수산이 잘 발생한다고 돼 있으세요. 어. 육류, 커피, 뭐 그 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그 소스들이 있거든요. 네. 뭐 초콜릿, 뭐 시금치, 부추 이런 것들이 이제 초콜릿이요? 초콜릿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그것도 너무 과용량만 안 드시면 돼요. 소변이 말랐을 때 피처럼 붉은기가 도는 것도 그거 검사해봐야죠. 소변이 농축이 돼서 좀 진하거나 탁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방광염 때문에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방광염이 심해도 혈뇨는 나올 수 있고 예. 심지어 암일 때도 나올 수 있고 네. 요로결석일 때도 나올 수 있고 보통 세 가지거든요. 네. 혈뇨의 원인은 네. 염증 심할 때, 종양이 있을 때, 그러니까 비뇨기 계통의 모든 종양이요. 네. 그 다음에 요로결석이 있을 때. 그러니까 혈뇨가 있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좀 검진을 받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꼭. 네. 가족력과 유전의 뜻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거 뭐 그 쉽지 않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가족력이라는 그냥 저희가 의사들이 문진을 할 때 히스토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 중에 이런 게 있으셨나요? 하고 물어보고 뭐 그 혈연 관계에 있는 부모, 네. 뭐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분들 또 자제분들에서 이력이 있다면은 그걸 이제 체크를 해놓는 정도의 가족력이고 유전이라면 어떤 유전적 소인 또는 뭐 어떤 유전자기적인 요인이나 이런 연구 결과가 밝혀져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어떤 특정한 제네틱한 요인은 뭐 이렇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게 확실히 딱 그렇게 구분짓기는 네, 약간 네. 애매하네요. 예. 그다음에 이뇨제를 매일 드시고 계시는데 이뇨제 자체가 그렇게 크게 요로결석을 유발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좌심실, 심방비대 이 자체가 뭐 크게 유발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른 동반된 그 대사 장애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네. 요로결석 유병률이 특별히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고지혈증은요? 고지혈증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네. 고지혈증 사실은 그거보다는 당뇨. 당뇨가요. 네. 고지혈증 당뇨 자체가 또 요산 수치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네. 맞물려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산석 같은 게 조금 더 늘어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요로결석이 1년에 2번이나 생기신다면 꽤 자주 생기는 자주 생기시는 거네요. 건데요. 네. 어디 질문이 그 어딨죠? 김줄리아 유튜브에서 예. 질문해 주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CT를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처음 경험을 했고 1년에 2번이 생기셨다면은 네. 이게 1년 안에 하나가 또 재발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네. 결석이 재발하고 흔하게 있다는 얘기는 처음 진단이 됐을 때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신장 여기저기에 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가 떨어지면은 요관결석으로 치료를 했고 네. 또 다른 쪽에 이미 있었는데 돌이 또 떨어지면은 또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저희는
한번 처음 진단되시거나 자꾸 네. 재발하시는 것 같을 때는 CT를 의뢰를 해서 내 몸 안에 어떤 지도처럼 왼쪽 신장에 몇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신장에 몇 개가 있습니다. 전체를 설명을 다- 해놓고 네. 워닝을 해야죠. 신장결석은 증상 없는데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크기가 많이 크거나 어떤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을 때 네. 뭐 어떤 그 합병증, 요로감염이나 뭐 그 어떤 그 신우신염 같은 거를 자주 유발할 수 있을 때 치료를 바로 시행을 하니까요. 일단은 나중에 당할 때 당하더라도 네. 결석이 몇 개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그래야 빨리 대처 가능할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결석이 뭐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지켜봐야죠. 그때는 아. 지켜보시는 게 좋고 네. 아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맨 밑에 하부 요관에 걸려서 잠깐 불편할 수는 있지만 네. 대개는 자연 배출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잠깐 아팠다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럴 때는 그러면 수분 섭취를 더 자주 해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물을 많이 배출하는 걸 드시고 도와주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네. 아까 조깅 이런 거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동에 조깅이랑 스쿼트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결석 환자 조깅이나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결석 치료를 하고 나서 배출할 때도 그렇고 네. 신장 결석 떨어뜨릴 때도 그렇고 그 중력에 반하는 운동은 좋습니다. 뛰기 같은 거 그런 거 좋고요. 줄넘기. 줄넘기, 뛰기 아주 좋죠. 네. 스쿼드 뭐 네. 나쁠 건 없을 것 같고 도움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력 운동이니까요, 네. 사실은. 그다음에 뭐 수영 같은 거 크게 도움 안 될 수도 있고요. 아, 수영은 중력에 도움이 안 되나요? 그 반하는 운동이 아니라 네. 중력에 뭐라고 해야 되죠? 평행해서 가는 운동이기 네.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그 신장 결석 중에 하부 그게 신장 안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네. 아유, 답답해서 신장 이렇게 있는데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신장 안에 방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안 이게 보이네요. 보이나요? 네. 네, 보이네요. 이렇게 아랫방 쪽에 돌이 있는 경우에는 네. 위에 있는 돌들은 줄넘기나 뛰기 하면 이게 잘 내려오거든요. 네. 중력 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밑에 방에 돌이 잘 차요. 아랫방에. 그 아래 네. 이게 더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이게 빠져나가기 것 같아요. 힘들겠죠,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를 중력을 거슬러서 이렇게 한번 올라간 다음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네. 잘 안 빠지겠죠. 그래서 네. 이럴 때는 물구나무석이나 엎드려 뻗친 자세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물구나무석이나 엎드려 뻗쳐라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아, 이게 내려갔다가 네. 다시 또 쓰면은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는 운동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걸 좀 자주 해주면 좋은 건가요? 그럼 얼마나 자주 해줘야 되나요? 한다면? 하루에 한 5번 정도 세트를 한 10분 정도만 그러니까 그 물구나무석이나 아니면 물구나무석이 힘드시면은 네. 그 엎드려 뻗쳤다 일어나는 자세 이 정도를 5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도움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작은 크기의 돌멩이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네네. 그다음에 진단을 준비한 슬라이드가 좀 있어서 네. 이거는 뭐 이제 비뇨기과 병원 가시면 하게 되고요. 네. 꼭 CT를 찍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현재로서 교과서적인 어떤 골드 스탠다드 가장 좋은 진단법은 사실 CT인데 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조영제 주사를 맞고서 엑스레이를 몇 장 찍는 걸로 대체할 수가 있고 신장 초음파를 보통 같이 봅니다. 네. 엑스레이 한 장만 찍고는 진단이 확진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CT 또는 요로 조영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네. 요거 뭐 간단한 그림인데요. 조영제를 주사를 하고서 사진을 찍으면은 여기 이제 돌이 있으면요. 네. 여기에 퉁퉁 부어 있는 사진입니다. 네, 보여요. 그게. 그래서 여기가 하얗게 이게 오줌 길이거든요. 네. 이 위가 퉁퉁 부어 있다라는 거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치료하고 요거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 말씀을 드리면은 요로결석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 빨리 통증을 어떻게든 줄여야 되니까 네. 페인을 컨트롤하는 목적도 있겠고 더 중요한 거는 신장 기능을 살려야 됩니다. 골든타임이 뭐 6시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네. 3주에서 4주 이내에 치료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돌이 언제 떨어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증상이 있다면은 물이 이미 꽉 차고 올라가서 며칠 뒤에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일단 이런 통증이 있고 의심된다면은 빨리 어떤 즉각적인 조치를 요합니다. 네. 그래서 신장 기능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근데 그런 통증이 그럼 왔을 때 네. 큰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동네에 있는
비뇨기과 병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요거 중요한 얘긴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 비뇨기과, 요즘은 비뇨의학과가 됐는데요. 네. 비뇨의학과의 되게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인 게 뭐가 있나요? 같은 비뇨기과 간호사로서 뭔가 슬퍼지려고 해요. 한국에서는 비뇨기과 되게 비인기과예요. 왜요? 제가 이제 전공이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이제 비뇨기과 1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가 한 100명 정도가 됐어요. TO가 가득 찼을 때도 있고, 네. TO가 점점 채우지 못하다가 요즘은 한 20명 정도 이제 레지던트들이 있거든요. 한 해에. 20명밖에 안 돼요? 전국에요. 전국에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경상도권에는 1명 또는 2명 있고요. 전라권에 뭐 1명 있나 없거나 뭐 이래요. 지방이랄수록 편차가 더 크고요. 왜요? 서울대병원 한 4-5명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비뇨기과도 되게 매력적인 과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응급실에 가시게 되면은 저도 뭐 대학병원에도 있었고 응급실 당직도 오래 수고했지만 네. 옛날하고 조금 달라진 게 인력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대학병원마다 좀 프로토콜이 다르긴 하지만 네. 아마 이 요로결석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네. 일단 가면은 검사는 다 되고 통증 조절은 당연히 주사를 맞고 해서 좋아집니다. 근데 근원적인 치료를 바로 할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응급으로 요즘은 내시경 수술하는 병원들이 극히 드물고요. 네. 어떤 병원들에서는 이제 응급의학과에서 일단 진단을 내리고 네. CT를 찍으면 진단은 뭐 어렵지 않게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일단 그 환자분을 다 퇴원 조치를 시킵니다. 통증만 조절이 되면 대개 그렇게 하거든요. 아픈 것만 잠깐 그렇죠. 그거 치료해 주시고. 비뇨기과의 컨택이 안 되고 그냥 퇴원하는 경우도 있고 네. 치료는 비뇨기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비뇨기과 당직하는 의사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환자분이 이제 귀가를 하면은 진통제 그 약발이 떨어지면은 다시 아픈 거잖아요. 다시 아플 수도 있고 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됐으면은 네. 또 응급실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인터넷 검색을 해서 뭐 24시간 치료한 병원들이 어디 있냐 보면은 네. 뭐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 권역별로 대개 몇 군데씩 있어요. 그럼 가까운 병원에 연락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저도 오늘 뭐 새벽에 치료하고 나왔다고 그랬지만 네. 저희가 사실 상주하고 대기하는 병원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야간 진료 9시까지 하고 집에 갔다가 콜을 받고 나오거든요. 네. 네. 간호인력과 함께. 네. 대개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한 20-30분 안에 도착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대개 그래서 그 응급실을 가시게 되면은 며칠 뒤에 그 요로결석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 외래를 잡아주게 됩니다. 보통 뭐 그 다음날 잡힐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일주일 뒤에 잡힐 수도 있어요. 그거를 기다리는 게 근데 그렇죠. 안 좋지 않나요? 네. 그래서 결석이 요즘은 그래서 한 5mm만 되더라도 물 많이 드시고 뛰세요. 자연 배출 가능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대개 보내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응급실에서도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게 근데 지내다가 또 아프거나 하시면은 치료를 받으러 이러이러한 병원에 가거나 뭐 비뇨기과로 빨리 외래를 잡아서 오십시오라고 그런 설명을 더 곁들여 주시면 사실은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환자 입장에서는 통증이 작은 통증이 아니니까 그렇죠. 큰 병원에 가야 해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실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큰 병원에 왔는데 그냥 통증만 치료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그렇죠. 자꾸 발생하는 그래서 어떤 거잖아요. 확률적인 그 차원에서 작은 결석이 빠져나가면 땡큐고 다행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확률에 기대어서 신장 기능을 버릴 수도 있고 또 한 번 그 살면서 겪기 힘든 통증을 네. 또 겪어야 된다? 그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수연박님이 그럼 일반적으로 내과에서 소변 검사를 하고 더 전문적인 치료는 비뇨기과에서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네, 들으셨어요? 내과에서 소변 검사 또는 엑스레이 장비가 있는데라면 엑스레이까지 찍으셔도 돼요. 네. 근데 내과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요로결석은 응급인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대개는 그 신체적 진찰을 꼭 하실 거예요. 만약에 왼쪽이 이렇게 아파서 오면은 네. 앉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등을 똑똑똑 칩니다. 엄청 아프죠. 그러면 진짜 아프거든요. 그러니까요. 되게 그 신체적 진찰만으로도 그 경험 많으신 내과 선생님들은 요로결석이 의심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 네. 이 경우에는 가까운 비뇨기과를 가보세요라고 뭐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어차피 정확한 진단과 그 치료 자체는 비뇨기과 소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네.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비뇨기과는 꼭 남자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꼭 그렇지 않으세요. 네.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여성 환자분 비율이 한 20-30%인데요. 대개는 방광염 그쵸. 또는 과민성 방광. 네. 그 다음에 요로결석.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거죠. 뭐 네네. 많이 있으세요. 네네. 아이고 질문 답해드릴 게 되게 많은데요. 네. 진도를 나가고 질문 만약에 답변 못 드린 게 있으면 저희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 답변을 네. 달아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근데 오늘은 시간 엄수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네, 일단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치료는 여기 보시면 이거 중요한데요. 크기와 위치, 모양,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돌이 작을 때는 기다려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산석 같은 경우에는 그 통풍 치료제 같은 약을 쓰거나 또는 구연산이 포함된 약물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약물요법을 기도해 볼 수 있지만 네. 대기요법의 문제는 돌이 만약에 작다 하더라도 안 빠지는 분들은 안 빠져요. 그럼 그 통증 계속 재발할 거고요. 그래서 통증이 가시질 않는데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일단 치료를 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돌이 뭐 3mm라고 해서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근데 만약에 운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연세가 있으셔서 네. 뭐 그 요관 운동이 떨어진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약물요법도 치료 반응률이 그렇게 높진 않으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고 네. 1차 치료로 제일 많이 이용이 됩니다. 아. 체외 충격파는 그냥 장점은 뭐 어디를 절개를 하는 째거나 네. 요도 안으로 관이 들어가는 그 어떤 삽입이 없이 네. 간단하게 마취 없이 외래에서 그냥 치료를 할 수 있고 1차 치료로 이게 어떤 그 골드 스탠다드가 되겠고요.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좀 이따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그 다음에 역시나 1차 치료가 요관 내시경 수술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돌 사이즈가 조금 크거나 또는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환자의 상태 중에 임신 상태에서는 파쇄술 같은 거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때문에 항응고제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쇠석술을 못 해요. 쇠석술의 단점은 블라인드하게 3차원적으로 조준을 해서 돌을 딱딱딱딱 깬다는 얘기거든요. 네. 안에서 출혈이 나거나 이랬을 때 대응이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 그래서 네. 출혈성 경향이 있거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고 네. 그 외에 응급상황 같은 때 뭐 신우신염이 심하고 폐혈증이 심해서 어떤 뭐 그런 다른 전신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내과 협진하에 환자 상태를 컨트롤하고 수술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URS라고 하는 내시경 수술, 그 다음에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신장 안에 있는 결석까지도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서요. 들어가서요? 근데 신장에 있는 뭐 아주 큰 돌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네. 크기까지는 이 수술을 잘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저도 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다 그분들한테 이제 의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아주 큰 신장 내부를 꽉 채우는 돌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는 뭐 보통 경피적 접근이라는 거는 옆구리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딱 그 관을 위치에 넣어서 있는데요. 네, 거기에 네. 접근해서 관을 뚫고 하는 방법이 있겠고 네. 네, 복강경으로 아예 구멍을 배에다 뚫고서 열고서 돌을 끄집어내고 다시 요관을 닫는 수술도 있겠고 배를 아예 개복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요즘은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개복하는 건 그렇게 원하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쵸? 저도 요번에 그 뭐 어떤 이유로 제가 입원을 해서 수술했다고 말씀을 아까 초반에 드렸는데 이런 질환은 아니었지만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질환이어서 네. 저도 어떤 치료 초이스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기다려 볼래? 아니면은 어떤 혈관을 통해서 네. 관열 쪽으로 쭉 넣어서 전신 마취는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렇게 할래? 아니면은 아예 몸을 째고서 뼈를 열고 뭐 어떤 프로시저를 할래? 그 설명을 다 들었거든요. 동의서를 네. 쓸 때. 근데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이게 쉬운 웬만하면은 수술이 기다려보고 싶었는데 네. 5년, 10년 뒤에 합병증이 생기면 또 그때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치료는 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었을 것 같고 네. 근데 전신 마취를 하고 째고서 가슴을 째야 되는 수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엄청 무섭죠. 그래서 저도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간단한 시술로 그 덜 침습적인 수술로 끝낼 수 있기를 되게 기도했는데 다행히 잘 돼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다행이에요. 경험을 진짜. 했는데 네. 요로결석 치료를 할 때도
단계별로 어떤 돌의 크기, 위치, 상태에 따라서 덜 침습적인 거, 환자한테 좀 덜 해가 가고 덜 무서운 치료부터 접근하는 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쇠석술을 아무리 해도 돌이 깨지지 않거나 안 깨질 것 같은 어떤 소견이 보일 때는 바로 환자분께 수술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거를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이걸로 넘어가나요? 이거 하다가 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그냥 의사 소견상 저도 이제 오래 치료해봤으니까 네. 아무리 이걸 해도 돌이 그 바위로 계단으로 바위치기처럼 절대 미동도 없을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럴 때는 설명을 드리고 그 이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의사분들께 대학으로 안내를 드리죠. 아, 그럼 선생님 병원에서는 어떤 저는 이거를 합니다. 예, 네. 예, 예. 그럼 이걸 하고 이거는 이제 전신 마취 또는 척추 마취를 요하는 수술들이죠. 아, 더 큰 수술이네요. 그죠. 그러면? 한 최소한 2박 3일은 입원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수술적 치료가 끝나고 나서 내시경 수술 후에 요관 안에다가 무슨 부목 같은 걸 대놔요. 네. 이렇게 쭉 이런 길다란 관을 요관에다 이제 지지목으로 대놓거든요. 네, 네. 그거 할 때 좀 2주 정도 거치해 놓는데 좀 불편하실 수 있죠. 아. 후유증이 좀 그 정도고. 네, 네, 네. 이거를 하고 나서 체외 충격파 세석술 수술을 하고 나서요. 네. 그 다음에 돌이 다 아예 없어지나요? 아니면은 집에 가서도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돌은 대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돌은 오늘 새벽에 치료하고 바로 저희 병원 화장실에서 보다가 나와서 제가 집어온 건데 네. 대개는 한참 있다 나오죠. 네. 병원에서 쇠석술이란 거는 돌이 이렇게 있으면요. 딱딱딱딱 깨서 돌을 부숴놓는 거예요. 파쇄를 하는 잘게. 거고. 네, 잘게 부숴놓으면은 돌을 밑으로 배출시키고 소변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 방법이 시술 후에 물을 많이 먹고 네. 줄넘기나 중력에 반하는 뜀뛰기 같은 운동을 계속하고 네. 그 다음에 치료약이 있거든요.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네. 그런 거를 쭉 쓰시다가 그래서 한 뭐 일주일 정도에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럼 돌이 위에 있던 게 내려가서 어디 또 걸렸을 수도 있고 그럼 또 그쵸. 치료를 해요. 아. 그 다음에 다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 네, 거죠. 네. 그래서 크기가 크고 돌이 요관의 위쪽에 있을 때는 쇠석술의 단점은 여러 차례 치료를 합니다. 한 번에 안 끝나는 경우도 많으세요. 네, 네.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만 네, 네. 물리치료하듯이 하니까 몸에 그렇게 무리가 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부셔놓고. 네, 네, 네. 그래서 이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느 대학이 수술을 잘하는지? 어느 대학이요? 네. 이런 거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잘하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의외로 보라매 병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보라매 병원. 거기에 조성용 교수님 유명하시고 아산병원에 뭐 박형근 교수님도 잘하시고 하박구님이 존스 홉킨스 의대 이렇게 하시는. 존스 홉킨스 의대보다는 한국에서 술 마시는 게 훨씬 잘할 거예요. 네. 한국의 케이스도 많고 네. 뭐 그다음에 뭐 맞아요. 삼성의료원 한덕현 선생님 뭐 이런 분들 신촌 세브란스에도 잘하시고 네. 그래서 몇 분 다 있으세요. 각 병원마다 잘하시는 병원마다 분들이 계시네요. 요로결석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신장에 있는 큰 돌도 한 번에 잘 끝내주실 수가 있고 네. 이 그 수술 같은 경우에는 URS, RIRS라고 써놓은 이런 수술들은 네. 시술자의 숙련도가 되게 중요해요. 간단한 요관결석은 쇠석술로도 잘 끝나고 뭐 URS로도 잘 끝나고 잘 끝나는데 돌이 좀 크다 네. 또는 뭐 아주 크다 네. 이런 경우에는 숙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만약에 근데 환자분들이 지방에 계시다면 지방에요. 네. 글쎄요, 제가 지역에 계신 교수님들까지는 많이 제가 알지는 못해서요. 네. 네. 그거는 그렇군요. 저희가 그래도 요즘 그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도 찾고 있어요. 예. 그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쇠석술인 거예요? 네. 이거 네. 어떻게 시작을 하죠? 이거를 아니요. 얘로 누르시면 돼요. 네. 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네. 파쇄술하는 영상인데 보시면요. 네. 동전보다 조금 작은 돌이 있었는데요. 네. 한 5, 6mm 정도 되는 돌이었고 네. 이거를
그 실제 시간은 원래 한 10분 정도 치료를 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냥 저거를 이렇게 3차원적으로 조준을 해놓고서 저게 환자의 몸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부풀어 체내라고. 오르는 게 뭐예요? 이게 너무 안에다가 신기한 물을 것 넣고서 같아요. 네. 튜브를 채운 다음에 3차원적으로 조준을 하는 겁니다. 조준을 하는 거는 뭐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 기계가 있고 시암이라고 하는 기계를 이제 돌려가면서 보고 네. 초음파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치료를 그래서 10분 정도 하고 나면은 아까 하나로 돼 있던 돌이 저렇게 부서지네. 부서진 잘게 겁니다. 부서지네요. 그럼 부서졌겠죠. 네네. 그럼 저거를 이제 물을 많이 먹고 아래로 배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저거는 꽤 큰 돌이었기 때문에 네. 저 잘게 부서진 게 또 내려가다가 맨 밑에 1, 2mm 좁은 구간에 또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쇠석술의 이제 원리가 되겠고요. 네네. 근데 이 돌이 배출할 때 네. 아프진 않나요? 배출할 때는 약간 찌릿 톡 하고 나가는 느낌 정도가 있고요. 네네. 사실은 쇠석술을 끝내고 나서 보통 72시간 내에 급성 통증이 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위에가 퉁퉁 부어 있었는데 네. 아예 돌이 깨지면은 얘네가 내려가려고 막 난리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소변에 피도 알칵 나올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비교를 굳이 해보면은 일장일단이 분명합니다. 요광경 수술은 제일 좋은 장점 한 번에 끝납니다. 원샷으로 잘하는 분들을 만나면은. 그리고 그거 좋네요. 한 번 아프면 한 번 아프면 되고요. 단점은 마취를 해야 된다. 입원 기간이 보통 2박 3일에서 한 4박 5일 정도. 네. 그다음에 회복 기간이 관을 넣어두는 기간이 보통 2주를 보니까요. 네. 2주 정도 회복 기간이 걸린다. 그다음에 보통 대학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단기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뭐 2인실 같은 데 입원을 하고 시술 비용 같은 걸 감안을 하면은 비용이 좀 비쌀 것이다. 그게 이제 단점이 되겠고요. 네. 파쇄술은 뭐 절개나 마취나 뭐 어떤 삽입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고 시술 자체가 그렇게 침습적이지 않다는 게 제일 좋은 장점이고요. 네. 작은 돌일 때는 한 번에 끝날 것이고 네. 큰 돌이나 위쪽에 있을 때는 여러 번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안 좋은 단점입니다. 회복 기간은 비교적 빠른 편이고 네. 치료하고 바로 그냥 집에 가시면 돼요. 사실은 입원을 요하지 않습니다.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한 번 시술할 때 30분에서 40분 정도고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네요. 딱딱딱딱 하는 거를 한 그 0.8초에 한 번인가 1초에 한 번인가 정도로 간격으로 딱딱딱딱 깨는 거거든요. 그걸 2,000번에서 한 3,000번 사이를 네. 그 충격을 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네. 뭐 비욘디에서는 항상 비용 같은 걸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비용 그 요관경하 배석술 그 URS라는 시술이나 네.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나 전액 의료보험이 다 될 거고요. 그래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죠, 그죠. 네. 의료보험을 그냥 1차 병원에서 쇠석술을 많이 하는데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1차 시술이 한 20만 원 후반에 3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소변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면은 뭐 30만 원대에서 1차 치료가 이루어지고 네. 요로결석은 10번까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자주 발생한, 그러니까 그게 재발이 아니라 많아서. 돌 하나에 대해서요. 돌 하나에 돌 대해서요? 하나가 있는데 아주 큰 돌이 있으면은 10번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맨 위에 있는 막 2, 3cm짜리 돌은 네. 한 번 깨면은 조금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2, 3개월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나라에서는 이제 10회까지 의료보험을 해놨고 처음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 들었으면은 네. 2회차부터 5회차까지는 15만 원 반으로 줄어드네요. 치료 비용이요. 네. 검사 비용 제외. 네. 그 다음에 6회부터 10회까지가 또 절반이에요. 한 7만 원? 뭐 그 정도로 내려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똑같은 파쇄술을 대학병원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아마 1.8배 정도가 들 거예요. 더 많이요? 네. 그게 그 수가 자체가 올라가고 본인 부담률이 좀 올라가고요. 보험 체계에서. 뭐 선택 진료비 또는 입원실이나 뭐 1, 2인실 입원실 같은 걸 하면은 최소한 1.8배에서 한 2.5배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이었으면은 뭐 입원을 해서 했다면 비용이 더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 같은 이 쇠석술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뭐 6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60만 원, 2회차부터 30만 원 정도 똑같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그냥 비용으로 따지면 더 그냥 동네에 있는 비뇨기과를 찾아가는 게 더... 사실은 그래서 쇠석술하는 건수, 시행 건수는 네. 압도적으로 1차 의료기관이 더 많습니다. 네. 대학병원에서는 주로 수술을 많이 하게 되겠고요. 수술에 대한 비용을 따지면은 아마 쇠석술 수가에 보통 이것저것 다 대학병원에서 보통 시행하는 걸 감안하면 4배 정도가 될 것이고 입원실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하면은 한 번 그 URS라는 수술을 하면은 네.
향후 치료비까지 하면 한 200만 원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길래 저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그다음에 방송 트렌드에 맞춰서 네, 꼭 그 홍익월 선생님이 그런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꼭 난처한 질문 같은 거를.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봤고요. 결석 예방 습관. 뭐 아까 다 말씀드린 거니까 물 많이 먹고 네. 고염 시기를 피하고 네. 육류 섭취를 늘리면은 요산석도 잘 생기고 네. 그 유릭 엑시드라고 하는 아까 요산석 수치도 올라가고 네. 통풍하고 많이 관련이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그 수산 성분, 옥살레이트 그 성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술, 커피 많이 하는 거 안 좋고요. 아까 그 비만도랑 그 대사성 질환도 밀접하다고 했으니까 네. 체중 조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도움되는 거, 요거는 빨간색으로 쓰셔도 되는데 구연산 섭취 좋습니다.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구연산은 이제 시트레이트라고 하는 약간 신맛 나는 성분인데 뭐 오렌지, 레몬, 자몽 이런 데 들어가 있고 레모나 같은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연산은 요산석에도 좋고 칼슘석에도 좋고 네. 뭐 웬만한 결석엔 도움이 되세요. 네. 그래서 아까 결석의 약물 치료에서도 쓰이는 약 성분이 별게 아니라 뭐 유로시트라라고 하는 하루에 서너 번 먹는 구연산 성분의 약인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런 거를 좀 많이 섭취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인 검진을 여기 써놓은 이유는 그 요관결석은 증상이 심하니까 네. 응급실을 가건 뭐 그 비뇨기과에 가서 진단이 되는데 신장결석은 그렇게 진단이 안 되거든요. 동층 증상이 없으니까요. 위쪽에 있는 게요. 그죠. 그러니까 결석 경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네. 뭐 1,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은 혹시 복부 초음파를 보실 때 시행하는 그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그 내가 요로결석 경험이 있는데 좀 꼼꼼하게 봐달라. 그렇게 네. 해야 작은 돌이 좀 그 검출이 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냥 무심코 선생님들 저도 그렇고 네. 복부 초음파를 보다 보면은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허구한 날 CT를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기적인 검진, 신장결석은 증상이 없을 수 있다. 그럼 얘기고요. 결석이 있다면 건강검진 받을 때 조금 더 주의해서 받는 게 그러면 네네. 좋겠네요. 네. 그래서 요거 다 말씀드렸던 건데 네. 칼슘 섭취를 제한할 필요 굳이 없다고 없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 맥주나 커피를 마시면 예방이 되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네. 여름에 많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수분이 땀이나 체온으로 소실되는 양이 많기도 하고요. 그게 가장 주된 원인이고 그래서 여름에는 물을 더 드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비타민 D 얘기를 하셨는데 큰 영향은 아니지만 한여름에는 비타민 D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은 네. 부갑상선 호르몬 계통이 더 활성화가 되면서 체내 칼슘 성분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 고칼슘 혈증이 나타나면은 그 혈중 내 칼슘 농도가 높아지니까 남는 칼슘을 이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비타민 D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그 여름철에 요로결석 증가에 기여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비타민 C 고용량만큼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D보다는 C에 더 주의하는 그렇죠. 게. 그다음에 CT를 꼭 찍어야 되나요? 이게 골드 스탠다드라서 밤에 응급실에 가시는 경우에는 CT를 꼭 찍으세요. 간단하고 물론 방사선에 노출되는 게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CT를 한 번은 꼭 찍어 주시는 게 내 몸 네. 안에 어떤 결석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게 이제 더 큰 질병을 예방할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득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게 여의치 않거나 결석을 자꾸 재발하시는 분들은 비뇨기과 의원에서 그냥 조영제 주사 맞고 엑스레이 한 서너 장 찍으면은 대략 진단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방사선 노출은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한밤중에 요로결석 통증이 오면은 프랙티컬한 얘기는 만약에 처음 경험을 하신 분이었다면은 또는 결석이 증상이 좀 애매한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특이적으로 한쪽 옆구리만 죽을 듯이 아프고 네. 그 다음에 오줌 쌀 때 피가 왈칵 나오거나 탁해졌고 구역질이 난다. 아무튼 소변 불편감이 동반돼서 네.
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아 요로결석인가 보다. 네. 이렇게 자가 진단을 내리시고 확신이 가시면은 일단은 비뇨기과로 빨리 연락해서 오시는 게 더 좋아요. 네. 근데 그 애매한 경우가 있죠. 특히 오른쪽 배가 아플 때는 뭐 근데 소변 불편감이 없었다. 이쪽이 아픈데 배도 아프다. 네. 맹장염도 감별해야 되겠고 뭐 아. 담석, 담낭염, 췌장염,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골반염, 자궁의 임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네. 그런 거를 감별해야 되는 경우가 의심이 되면은 그때는 응급실에 가시는 게 사실은 낫습니다. 아, 정확한. 그래서 CT를 찍어보고 네. 다른 모든 검사를 다 해보는 거죠. 통증의 원인이 꼭 요로결석은 아닐 테니까요. 근데 되게 티피컬한 전형적인 요로결석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예전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딱 아세요. 아, 또 돌 떨어졌나 보다. 아, 돌 심장에 떨어진 있었는데 굴러 떨어진 거구나. 네. 그러면은 무조건 비뇨기과 찾아가시는 게 낫습니다. 네, 네. 왜냐면 응급실 가면은 비용도 비용이고 큰 병원 응급실 가시면은 돗대기 시장 같고 오래 기다리고 앉을 그쵸. 데도 없고 네. 검사는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통증 주사는 주되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서 수술까지 URS까지 연계가 되면은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병원이 저희 비뇨기과 현실상 많지가 않으세요. 네.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환자를 속된 말로 날리게 되거든요. 응급실에 온 분들을 네. 이제 귀가하시고 나중에 외래로 오거나 뭐 그 응급실에서 다른 비뇨기과를 그냥 안내라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아, 그런 그래요? 경우에는 아. 그죠? 환자를 어디로 유인을 하거나 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뭐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경험을 하고서 CT를 찍으신 거를 CD-롬에 카피를 해서 갖고 오시면은 바로 치료가 될 것이고 네. 그 과정을 좀 단축시키시려면은 바로 치료에 들어가려면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내 지역에 늦게까지 하는 또는 온콜로 치료가 가능한 비뇨의학과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보신 다음에 일단 그 병원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의사들이 상주하지 않아요. 네. 전국의 비뇨기과 의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병원은 대학병원도 별로 없고 의원급도 별로 없어요. 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의원급에는. 왜냐하면 진료는 매일 있는데 그쵸. 네, 그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병원도 2명이서 운영을 하니까 저도 이렇게 낮에 방송도 하고 오늘 새벽에 나왔던 거지 혼자서 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수도 있죠. 저 원장님 못 봤을 거예요. 못 뵀을 거예요. 그쵸? 아, 그죠. 그래서 아무튼 한밤중에 통증이 오면은 내가 응급실에 가야 될지 아니면은 인터넷 검색해서 빨리 가야 될지 뭐 이런 거를 가늠을 해보셔도 되고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119 불러서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대학병원 응급실 가셔야죠. 그래서 CT 찍고 자세하게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 보고 네. 네. 그런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질문이 진짜 많네요. 이거를 중요한 걸 몇 개만 이렇게 할까요? 시간 되면은 아니면은- 짧게 얘기하고 나중에 어차피 다 답을 나중에 달아드릴게요. 네, 네, 네.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여기 네. 댓글에 그런 질문이 진짜 많더라고요. 요즘 이제 여름철이니까 바다로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물놀이를 하다가 이렇게 모래를 먹게 되고 네. 그게 돌로 변하는지. 에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관, 흡수되는 트랙하고 소변이 내려가는 트랙은 구분을 져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모래를 섭취를 했는데 그게 신장을 통해서 대사가 돼가지고 신장에서 소변으로 내려온다?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까 그 질문이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 2cm 결석이 있었는데 박현수님 처음 병원에서 쇠석 3번 후 수술해야 할 것 같다. 병원마다 보유한 기계가 다른 게 있나요? 네. 이거 의외로 기계 차이가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기계들 상당히 좋고요. 이스라엘제 기계도 있고 프랑스제 기계도 있고 한데 네. 오히려 그 대학병원과 동일한 기계를 의원급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네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많은 대학병원에서는 이 요로결석의 파쇄술 자체가 큰 어떤 그 수입원 매출의 어떤 그게 아니라 대개는 수술 쪽이나 이런 게 더 크기 때문에 네. 기계가 업데이트되거나 리뉴얼 되는 게 어떤 경우엔 더 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마다 다르겠지만요. 네네. 그래서 아마 3번 수술을 하고서 상급병원에서 3번을 깨놨으니까 좀 부서졌고 이 안에서 금이가 있다가 또 치료했으니까 또 잘 치료가 된 게 아닐까 생각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쇠석술은 아닙니다. 수술 후 요관을 잘랐다가 다시 이어붙여는 땡기는 느낌이 어느 정도 갈까요? 아마 요관 손상 또는 어떤 요관의 어떤 요관을 왜 잘랐는지 모르겠거든요. 네. 뭐 산부인과 수술하다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종양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내시경 수술하다가 내시경 수술에 아까 단점 얘기 안 했는데 요관 손상이 올 수 있으세요. 레이저로 쏘다가 요관으로 잘못 쏘다가 아니면 돌이 막 요관벽을 자극하다 보면은 돌이 밖으로 튀어나가거나 요관이 끊어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이어 붙여야 되겠죠. 그쵸. 그 땡기는 느낌이 뭐 수술하시고 그 디펙트 이은 부위가 길지 않다면은 2, 3개월 안에 되게 돌아오고요. 네. 요관도 신축성이 있는 근육으로 된 장기이기 때문에 네. 나중엔 다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안에 요관은 그 손실을 메꾸고 나면은 안에 요관 부목을 내놓으셨을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넣고 빼고 할 때 좀 불편하고 요관 부목이 들어가 있을 때는 아래가 되게 불편하세요. 근데 그것만 조금 이제 견디면. 견뎌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쇠석술은 의사 없이도 시행 가능한가요? 이거는 그 이수영님, 이거 네. 좋은 질문인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쇠석술은 의사가 있어야 되고 네. 그 대학병원에서도 그래서 레지던트 한 명이라도 옆에 킵을 하면서 치료를 하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칙은 의사가 킵을 하면서 그 해당 부위가 잘 조준이 되고 있는지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이거는 그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또 시행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혹시 모를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프로시저가 시행될 때부터 끝까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치료받는 공간 내에 뭐 머리를 맞대고 계속 같이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쇠석술은 그냥 환자분 누워 계시면 되고 네. 저희는 밖에서 조준을 하거나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 네. 같은 치료 공간 내에 뭐 머리 맞대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네네. 의사가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치료 끝날 때까지 하고 시술을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요로결석에 소변 피가 나오는 이유는 돌이 상처를 내는 거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 돌이 막으면은 위에 그 압력이 세지니까 물은 자꾸 빠지려고 하고 돌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요관벽을 건드리기 때문에 피가 날 수 있는 상처를 거고요. 내서. 그죠? 네. 쇠석술을 하건 그 내시경 수술하건 간에 돌이 나오면서 또 긁을 수가 있어서 네. 지금은 이거는 그 피가 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수연방님의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네네. 드릴까요? 고기를 먹은 날 뿌연 소변을 보셨대요. 근데 놀라서 소변 검사를 해봐야 하는지 걱정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백뇨인지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이 얼마인지. 자,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 가끔 있으세요. 네. 대개는 신장내과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건데 네. 대개는 단백뇨 아닌 분들이 많고요. 네. 뿌연 소변, 탁한 소변, 하얀 소변, 냄새가 좀 난다. 이런 경우에 일단은 소변 검사를 내과나 비뇨기과나 의원에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바로 소변으로 그게 반영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겠고요.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요가 너무 농축이 됐거나 물을 많이 안 드셨을 때 그럴 수가 있겠고, 단백뇨가 계속적으로 보고가 되는 분들은 또는 혈뇨가 동반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장 내과를 보통 의뢰를 드립니다. 그래서 네. 신장 기능이 멀쩡한지 피검사와 신장 초음파를 통해서 같이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맹장에 생기는 맹석은 원인은 다르겠죠. 네. 여기 이제 요로결석하고요. 요로결석하고는 다를 거고, 담석도 물론 다르고요. 네. 담낭에 생기는 담석은 완전히 기전도 다르고, 네. 어떻게 보면 요로결석하고 고위험군이 좀 달라요. 여자가 잘생기고 이런 우리 좀 어떤 역학적인 요인이 다르고요. 네. 원래 질문을 조금 더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제- 질문을 갈무리한 게 이쪽에 꺼졌어요. 네. 그래서 갈무리 해놓은 거를 나중에 보고서 오늘은 제가 진료가 없으니 나중에 저녁에라도 답을 달아드리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안으로요? 네, 네,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집에 가서 좀 주무셔야 한숨 돼요. 자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시간 많이 힘드실 텐데 와주셔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별 선생님. 말씀을요. 그래서 요로결석에서 너무 좋은 정보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잠깐 아까 CT 찍을 때요. 네. 조영제를
보통은 안 써요. 그 요로결석 검사만 할 때는. 네. 그러니까 금식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어. 응급 상황에서 아프면은 CT 찍을 때는 안 써도 되고, 요로결석 외에 다른 그 원인 질환들을 감별해야 되겠다. 의사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조영제를 주사를 하거든요. 그때는 금식을 하겠죠. 8시간인가 6시간인가 할 거예요. 예, 예, 예. 선생님 예리하신데요? 잠깐 껐다 켜졌는데 그 순간 질문을 보셨어요. 네. 네. 그러면 다음에도 또 나와주실 거죠? 네. 자, 다음에 또 무슨 저는 요로결석 사실 주제가 좀 재미가 없어서 그 질문이 별로 없으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래도 많이 호응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네. 재밌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너무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내일은요, 6시 30분에 권장덕 선생님과 함께 이제 아빠가 알려주는 성형 이야기 방송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네, 여름철에 물 많이 드세요. 네, 수분 섭취 중요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뵐게요.